그러니까 이 역경, 어려운 역경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역경을 만나서 이제 역경을 공부를 하신 거죠.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때 공자님이 태어나셨던 그 무렵에 춘추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예가 막 무너지는 그런 나라, 도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기 시작한 나라. 곧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는 뭐 주왕실이 뭐니 안중이 없고, 그래도 춘추 시대에는 자기들이 실권은 갖고 있었지만 주왕실을 대우를 해줬거든요. 왕실로서. 그래서 그걸 구심점 삼아서 그래도 뭔가 형식적으로나마 이게 이어졌는데, 전국 시대가 되면서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도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문왕이 그 서백창의 신분으로서 옥에 갇혀서 64개를 만들고 괴사를 만든 그 당시에 못지않게 이 공자님이 태어나셨던 그 무렵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님이 늘 그 주공이 살았던 그 시대를 꿈꾸면서 늘 꿈에 주공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어느 기록에 보면 이제 내가 너무 노쇠했는지 주공을 꿈에서 뵌 지가 오래되었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늘 주공의 어떤 나라, 주공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전범으로 삼아서 늘 그 시대를 이 땅에 다시 세우려고 공자님은 무지만이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으로 천하를 주유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주는 제후국이 없었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부국강병,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 기술, 뭐 전략 이런 게 주요했지, 뭐 정신을 높게 정신 문화를 이렇게 좀 높게 개발시켜서 뭔가 힘을 가지는 이런 건 너무나 옳은 말이긴 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자님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그 공자 평전을 읽다 보니까 조금 다른 말이 나와서 이건 약간 딴 얘기지만 잠깐 말하면, 공자님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이유가 공자님의 가르침이 당장의 실효성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공자님을 따르는 제자가 한 3,000명쯤 됐는데 그게 그 시대의 인구 비율, 그냥 글을 아는 지식인의 비율에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였대요. 그러니까 공자님을 만약에 공자님이 제자는 갖다가 쓸 수 있지만 공자님을 갖다 썼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공자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공자님을 쓰지 않았다고 어떤 평전에, 일본인이 쓴 평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그럴듯한 좀 이야기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공자님이 그 시대에 이제 떨어진 도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정말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고미수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그저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운동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살았었고, 그나마 제가 류마티즘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류마티즘에 걸려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일로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좀 살다 보면은 진짜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공자님 같은 분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도 내가 진짜 목숨을 바쳐라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자님이 계속 공부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공부하고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역경에 이 역경만큼 그런 걸 여기 담아 놓은 게 없구나. 그렇게 보신 이유는 이 역경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 그 왕이 주로 왕이겠죠. 왕이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같으면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뭐 연구 논문들도 보고 뭐 연구를 시켜보고 여기저기 뭐 연구소에 연구도 시켜보고 해서 뭔가를 결정하겠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수 있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었고, 가장 가깝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에 터지는 게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천지에 묻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이제 점인 거죠. 그 점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물었던 점을 이제 쳐서 묻고, 점치는 직업이니 점치는 걸 전문으로 하는 관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묻고 그다음 거기 나와서 이제 그분이 해석을 해주면 또 뭔가를 결정하고 도읍을 옮길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이걸 계속 이제 이런 걸 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이 아플 때도 점을 쳤을 테고, 뭐 처음에는 왕만 했겠지만 나중엔 다 이게 이제 보편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군중들도 대중들도 많이 쳤을 때고 백성들도.
그런 계속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걸 어느 순간에 이걸 정리를 했겠죠. 그 정리한 것이 이제 역경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과 그 마음을 하늘에 물었던, 하늘이 뭐라고 대답해 줬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물었다는 얘기는 자연의 이치, 이 우주 만물이 살아가는 이치, 생성되는 이치로 본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계속 물었던 거잖아요. 그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만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이 지구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계속 해가 가고 죽고 또 살고 하듯이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경은 그냥 점서로서 존재했다면 역경을 해석한 공자님의 해석은 이거는 우주의 탄생부터 우리의 일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를 담아 놓은 거죠. 해석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철학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서에서 철학서로 갔다는 게 이 점서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사상으로 정립돼 가는 과정을 이게 주역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에서 이제 역전까지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자님이 거기서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기서는 이제 물질의 세계보다는 정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정신 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점점 더 도약을 거듭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셨겠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정신이 황폐한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공자님은 거기에 하나하나 다 해석을 달았어요. 아까 전에 그 문왕이 달았다는 괴사에도 해석을 다시고 주공이 만들었다는 효사에도 해석을 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의 10편의 해설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단연 탑이 이제 계사전이라는 해설서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계사전을 읽고 나서 주역의 마음이 확 갔거든요. 이걸 공부해 봐야겠다. 그 전까지는 좀 점서라고 하니까 점서를 내 인생의 텍스트로 삼기는 좀 거시기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그 계사전이라는 그 계사전 강의라는 이런 책을 읽고서 이게 이기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출발을 했지만 끊임없이 거기에서 많은 이 공자님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제자 백가와 그 이후에 사상가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뭐 주희나 정약용이나 정의천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주석을 달면서 자기의 사상을 정교하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역경이라는 것에 이 우주 만물의 탄생부터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까지를 다 망라해 놓은 거니까 그것 이외에 우리가 알 거는 없잖아요. 알아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그걸 달아 놓으신 그 마음도 역시나 복희 씨와 문왕과 주공의 그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할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폭군이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신 세계를 무한대로 내가 정신의 힘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어지간한 거는 물질로 해결되는 게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또 맞닥뜨리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 그 마디를 넘어가는 건 정신력이거든요. 마음의 힘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걸 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자님은 우리한테 그걸 길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그 뭐 역경이라든지 이런 텍스트들은 귀족들만 지식인들만 접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공자님은 이제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역에 있는 이 주역의 64개의 상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64개의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밟아 나가야 될지를 그 이치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64개의 6개의 효사가 달려 있으니까 64개의 괴사 전체의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마다 또 6개의 단계가 있으니까 384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인간에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 노노에 보니까 인간 안에는 인간의 어떤 선함을 발현시키려고 하는 본성도 있고 그 선함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리고 내 어떤 물질적인 걸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내 이익만 탐하려고 하는 마음도 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긴장 관계가 같이 공존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정신만 탐하고 물질 세계를 탐하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균형이 깨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정신 세계를 정말 무한으로 발전시켜 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정신의 영역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하는 거는 지식인들만의 권리이자 의무였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주역을 제대로 공부만 하면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는, 군자라고 하면 이제 주역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려움은 어려움, 그걸 다 당하는 게 이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그거를 이 이치, 돌아가는 이치에 내가 순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뭐 악인이 따로 없고 선인도 따로 없고 좋은 일도 따로 없고 나쁜 일도 따로 없는, 그냥 모든 것이 관계와 배치의 산물인 그런 어떤 이치를 터득한 자를 군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다, 이 주역을 공부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 주역이라는 걸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역의 그런 각각의 어떤 괴들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